흉통, 협심증, 뭐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인이 협심증이냐 심근경색이냐 아니면 뭐 관상동맥 질환이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용어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 협심증의 원인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이 아픈 거다라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협심증이라는 증상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게 심장 혈관이 막혀서 그렇다는 걸 알지는 불과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던 용어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원인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합적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그림에 보시면 이 심장이 있고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습니다. 세 가닥이 있고요. 90도 각도로 이렇게 심장을 둘러싸면서 심장에 이제 피를 공급을 해줘서 심장이 원활하게 뛸 수 있게끔 해주는 혈관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이라는 거, 관이라는 거는 이 왕관을 얘기하고요. 심장을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관처럼 이렇게 둘러싸면서 좀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관 모양의 동맥이다. 그래서 저희가 심장 혈관을 요즘 심장 혈관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옛날에 이제 한글로 한자로 번역할 때 관상동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상동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질환을 우리가 그냥 한자로 바꿔보면 흉통이고요. 근데 가슴이 이제 아픈 건 다양한 이유가 많거든요.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이런데 뭐 관절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소화가 안 돼서 그것도 여기 다 여기가 아픈 거 원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협심증이라는 거는 심장을 막 쥐어짜는 듯이 아프다. 심하게 아픈 걸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증상을 봤을 때 저희가 진단하는 진단명입니다. 이게 진짜 심장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심장이 너무 쥐어짜다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심근경색이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많이 진행된 거를 이제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심장이 아픈데 둘 다 아픈데 심장이 실제로 피 검사해 보니까 죽어가서 수치가 막 오르고 이러면 심근경색 더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인 혈관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 이렇게 피가 통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혈관이 이게 좁아지게 되면 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심장에 피가 잘 안 돌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희 몸이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절반까지 좁아져도 별 증상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반 이상을 넘어가고 한 4분의 3 이상 좁아지면 그거는 이제 주로 증상이 생기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나빠지냐에 따라서도 증상이 이제 뭐 숨이 찬 증상, 경미하게 숨이 찬 증상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심하게 아픈 분도 있고 그래서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좁아지게 되면 그쪽으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또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찢어지면서 확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응급실로 오셔서 이제 치료받게 되는 급성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거는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저런 식으로 좁아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심장에 피가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심장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고 그게 이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협심증, 심장이 손상받으면 심근경색 이렇게 정의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은 혈관 질환의 원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연세, 고령, 나이가 들수록 혈관 질환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90세가 돼도 혈관이 깨끗한 분들도 있죠. 근데 단순히 나이가 드신 데가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이제 질환으로서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흡연, 그것도 하고요. 당연히 비만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이 되고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폐렴으로 오셨다가 이렇게 관상도매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우선은 이제 가장 많이 아시는 것들은 고혈압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올려두신 분은 이 고혈압이 이 혈관 질환의 원인이라는 것도 연구된 게 얼마 안 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고 원래 루즈벨트 대통령은 담배를 많이 피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요. 이 대통령이 이때만 해도 혈압이 높은 거는 그냥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은 거지 자연스러운 거니까 치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평균 혈압이 180에 100 정도였고 주치의가 이 정도면 누구나 대통령이 스트레스가 있겠네 그럴 수 있다. 뇌출혈로 죽기 전에는 한 혈압이 230까지 올라갔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뇌출혈로 죽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혈압이 이렇게 높아도 되는 건지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미국에서 국가 주도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혈압과 이런 뇌출혈의 연관관계를 조사를 했고 해보니까 혈압이 높을수록 뇌출혈이 많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국가 주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이런 저희 가이드라인 같은 걸 자꾸 만들어서 제시하고 지금은 당연히 이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 걸 알죠. 그래서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또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밑에서 그림부터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점점 가늘어지는 경우에는 높은 혈압에 비교적 손상을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꽝꽝 때려도 조금씩 이렇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팔 혈관이 막히거나 다리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이 혈관이 갑자기 가늘어지는 혈관, 굵기가 갑자기 변하는 혈관 쪽은 혈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머리로 가는 뇌혈관, 콩팥혈관, 또 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심장혈관. 그래서 모든 연구를 찾아보면 혈압을 조절하면 제일 좋은 거는 뇌졸중하고 콩팥이 나빠지는 게 예방이 됩니다. 물론 심장도 그렇지만 그래서 혈압은 이런 단순히 저희 심장 협심증의 그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게 아니고 뇌혈관과 콩팥혈관을 예방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그 다음에 심장 혈관의 보호도 하기 위해서 혈압을 조절하시는 거다. 그러면 얘기를 꼭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혈압에 대해서 우리가 고혈압자가 고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것만이 이제 혈압에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을 때는 고혈압의 문제는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잃는 겁니다. 혈압이라는 거는 사람이 열받으면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힘들면 혈압 올라가고 좀 쉬면 나아지고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폭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돼서 확 한 번씩 이렇게 너무 막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혈관은 고무 파이프처럼 탄력이 있기 때문에 뭐 혈압이 오를 때는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줍니다. 혈관이 나이가 들고 혈관이 단단해지면 혈관이 쇠파이프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때 늘어나서 받아주질 못하고 그 혈압이 계속 다 센 혈압이
끝까지 다 전달이 되면서 제일 약한 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모세혈관부터 망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혈관 망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이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사이즈는 한 2, 3mm 정도의 약한 혈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관 경직도, 혈관이 경직돼도 혈관이 단단하게 굳어서 자기가 혼자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조절되면 치료된 거 아니냐,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혈관 나이가 드셔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미용하듯이 또는 체중 조절하듯이 계속 관리를 나가시는 거고, 아까 관리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이라든지 시궁파혈관 또는 저희도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이 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드시고 하시는 거지, 이걸 자꾸 치료의 개념으로 해서 언제쯤이면 이 고혈압 치료되냐, 그 다음에 이제 10분 중에 8분이 하신 분은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지금 꼭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결국 관리해서 이거는 이제 혈압이 높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벤트가 생기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버티다가 이제 한 7년, 5년, 7년 이 정도 이후부터 이제 합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그렇게 예방을 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보면 요게 이제 심장입니다. 이 혈관을 이렇게 50도로 해놓은 건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린다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설명드리냐면, 심장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엔진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상태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때는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소리를 막 뭐라 그러면 처음에는 결혼 초반에는 저도 그렇지만 와이프가 가만히 받아들여 줍니다. 조용히 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와이프도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남편이 뭐 화가 나서 막 뭐라 그러면 와이프도 네가 뭔데 뭐 하고 막 같이 화를 내죠. 그런 상태가 고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심장은 언제든지 왔다가 막 일을 할 때도 있고 좀 쉴 때도 있는 건데, 혈관이 그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유연하게.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심장이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혈관에서 늘어나면서 받아주질 못하니까 일이 터지고 압력이 막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난 한 130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180, 190이 되고, 그래서 나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자체가 그런 혈관에서 받아주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혈압을 진단할 때 160에서 올라가는 거가 문제가 있다고 마지노선을 생각합니다. 160 이상 올라가는 혈압이 160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혈관이 자기 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다. 이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한 130, 140 정도 계속 그러시면 이제 곧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측정을 해보시고, 3번째에서 2번 이상 140 이상이면은 확률적으로 140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조절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라가 이제 많이 선진화돼서 이런 예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이제 조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의 그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한 전체 인구의 한 25%라고 보고 있습니다. 25% 중에 절반만이 약을 치료하고 있고요. 그 절반 중에서도 한 60%만 적절히 잘 조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료해야 되는 분들의 절반이 치료한다는 것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 보여드리는 고지혈증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혈관에 기름때가 많은 겁니다. 기름기가 많으면 이게 혈관에 이렇게 기름때가 생기고, 혈관이 이제 기름때 때문에 좁아지기도 하면서 기름때 때문에 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1970년대부터 수많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고지혈증, 몸에 기름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혈관 질환이 예방된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연구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고지혈증을 드셔야 되는 분들 중에 한 13%만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끔 간주가 돼 있고 사실은 많은 당연히 이제 이쪽이 일하지 않는 의사가 아니신 분들은 알 수가 없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중요도가 많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피검사 뽑아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한 절반은 같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특히 중년 이상에. 그래서 고지혈증이라는 거가 꼭 치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있다 그러면 운동해서 식사 조절해서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연세가 드셔서 하는 경우에는 이 지방이 내장 지방이 많이 생겨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뺀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운동을 하셔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근골격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요. 저는 굳이 꼭 그렇게까지. 그런데 반대로 약으로 조절이 잘 됩니다. 특히 고혈압보다 고지혈증이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이게 식사 조절과 운동은 항상 좋다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 문제는 그걸로 이것도 예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셔도 그 내장 지방을 다 없애려면 한 몇 년이 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서 약을 드시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완전히 다 좋아지시면 그냥 약을 끊어보고 대신 6개월 뒤에 한번 다시 봐서 유지되시면 안 드셔도 된다. 결국은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대해서 약을 먹냐 마냐 하는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조절만 되면 되는 거지 충분히 조절만 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누적이 돼서 20, 30년간 습관에 의해서 이게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발견됐다 했을 때 그게 자기 인생이 갑자기 생활 습관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부분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사람이 바뀔 수는 있지만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죽을 고비가 오진 않거든요. 단순 고혈압 고지혈증.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걸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이라는 건 일종의 보조입니다. 보조. 본인이 하시는 걸 보조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같이 합쳐져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약이 나와서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약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이제 가슴이 아프셔서 오시면 우선은 저희 외래에서 어떻게 아프신지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아주 기본적인 검사, 심전도, 가슴 사진, 그다음에 피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보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검사를 해봐서 많이 의심이 되면 여러 가지 추가 정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요게 심장 때문일 거냐, 아니면 심장이 아닌 다른 걸 거냐, 이걸 감별해야 되는데 사실 증상만으로는 환자분들이 정확히 딱 내가 아팠을 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협심증을 어려서부터 겪어보고 그렇게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심장 때문인가 아닌가? 당연히 그거는 정확하게 본인이 증상을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가능성이 많겠다, 아니다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위치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프지 어디 한 점이 탁 콕콕 집어서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픈 게 요게 딱 바늘로 찌르듯이 고개 탁탁탁 아프고 또는 돌아다니고 또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 그렇게 아프진 않고요. 보통은 왼쪽 앞가슴이나 여기 명치 쪽이 은근하게 탁
위치를 짚기 어렵게 그렇게 아프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심장은 우리가 일을 뭐 계단을 올라가시거나 또 운동을 하시거나 뭔가 무거운 거 들거나 아무튼 일을 많이 할 때 심장에 무리가 오고 말씀드린 대로 이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에 피가 안 돌아서 아픈 거기 때문에 주로 증상이 그럴 때 더 심해집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가슴이 아프다든지 무거운 걸 들었더니 좀 뻐근하다든지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뻐근하다기보다 숨이 많이 찬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런 활동과 연관이 있느냐, 내가 많이 움직이는 거와 연관이 있느냐.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심장암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누워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좀 아팠다든지 아니면은 뭐 식사 후에 아니 식사 전에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아팠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데 뭐 빨리 걷거나 지하철 계단 올라가는 데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희는 이거는 심장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플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심장이 아픈 거는 조금 아프지 않고요,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우리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아프세요? 그럴 때는 한 5점 이상. 저희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요즘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은 아프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픈 거, 여자분을 칠 때는 애 낳을 때 아픈 거, 그걸 100점으로 봤을 때 50점 정도는 이상은 아픈 거가 심장과 연관된 아픔이지, 심장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되는 때 통증이 많이 옵니다. 조금 참을만 하고 이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가 전형적인 통증 시간이고요. 한 3초, 뭐 10초 미만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우리가 쥐가 나도 이게 은근하게 쥐가 나면서 아프지 딱 3초 막 아프고 그 다음 괜찮고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반대로 하루 종일 아프다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루 종일 만약에 진짜 심장 때문에 아팠으면 심장 기능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날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로 오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주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동반 증상에 이제 숨이 찬 거 이런 거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화 요인이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라든가 활동량이 많을 때, 반대로 이제 좀 쉬거나 가만히 있으면 좀 좋아진다거나, 저희가 이제 혀 밑에 녹이는 약이 있거든요. 혈관 확장제 뭐 그런 걸 먹었더니 좋아진다거나 그러면 심장 쪽이 가능성이 많고요. 환자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게 있으면 더 가능성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가족력인데요. 가족력은 뭐 여러 가지, 가족력이라는 건 많은 거를 의미하거든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이 닮듯이 혈관의 모양도 닮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혈관이 질환이 잘 생길 만한 질환 모양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또는 생활 습관도 좀 비슷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력인데, 우리가 가족력이 있다라고 할 때는 생길 만한 나이가 아닌데 생겼을 때는 그건 뭔가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80세에 심근경색이 오셨다. 그건 가족력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0년 살아셨는데 혈관 질환 생긴 거는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45세 전엔 잘 안 생기거든요. 45세.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이 55세 이전에 생겼을 때는 이제 가족력이 있을 거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10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한두 가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식도 역류염 약을 먼저 드려보고 또는 뭐 여기 진통제를 먼저 드려보고 반응을 본다든가 하고요. 한 3가지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서 괜찮은지 정도를 보고요. 한 6가지 이 중에 거의 다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이거 진짜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 하고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라는 것도 이제 요즘 심장에 관련된 검사가 워낙 많아서
몇 가지 저희가 주로 하는 검사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혈관이 막힌 게 아닌 이상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요즘 약도 많이 좋아졌고요. 약의 효과도 좋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이고, 그러나 이제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너무 막혀서 피가 그거 넘어가지 못한다면 사실 약이라는 것도 먹어서 피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피가 안 간다면은 뭐 아무리 약을 쓴다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원을 하셔서 저희가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보고 넓히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하는 정밀 검사는 크게 4가지인데요. 각각 하나씩 설명드리고, 어떤 걸, 이 운동부하 검사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운동을 했을 때 무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전도를 붙이고 런닝머신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봅니다. 근데 정상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도 심전도가 변화가 없어야 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심전도가 변한다, 그러면 이건 운동할 때 심장에 무리가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더 검사를 하고요. 반대로 다 끝까지 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우선은 이 사람은 급한 문제는 아니다, 병이 있다 하더라도 약을 쓸 정도지 급하게 뭐 나쁜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거 2번 해봤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은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모양과 기능을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심장 혈관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심장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능과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심장 혈관 CT가 있습니다. 심장 혈관 CT는 말 그대로 혈관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CT를 찍는데 장단이 있습니다. 심장 혈관 CT는 장점은 입원하지 않고 CT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단점은 저희가 조영술에 비해서 정확도가 한 80%다. 단 혈관에 병이 없는 깨끗한 거는 99%다. 정확도가. 그래서 혈관 CT상에서 병이 없고 깨끗하면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혈관 CT상에서 병이 5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70%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확실한 검사인 혈관 조영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혈관 조영술은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고요, 입원해서 해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혈관 CT를 찍어서 완전히 괜찮다, 아니면 조금 있다, 이 정도는 약물 치료를 우선하고 50% 이상인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증상이 계속 있다면 입원해서 조영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서 가장 정확한 거는 심장혈관 조영술이고요. 조영술은 저희가 이제 손목이나 다리 혈관으로 관을 넣어갖고 심장 그 관상동맥 입구에다가 이런 관을 갖다 대고 손으로 조영제를 직접 찍어가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기술이고, 이게 개발된 거는 이제 1974년에 독일에서 처음 이제 치료가 시작됐고 이제 한 50년 됐습니다. 50년 됐고 그 사이에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보신 거는 별 문제는 없는 혈관인데 만약에 좁아진 혈관이 있다 보면 그냥 보고 나오진 않죠, 그죠? 기껏 했는데 가서 좁아져 있네 그러고 그냥 나오진 않고 이제 정도에 따라서 심하면 넓히는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하거든요. 조영술을 하는 것 자체는 간단한 15분이면 할 수 있는데 검사했더니 병이 있을 만한 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 입원해야 되는데 뭐 입원 자리가 없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입원해서 자리를 해놓고 찍어보고 괜찮으시면 저희가 요즘은 당일 퇴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손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당일 퇴원하시고 문제가 있다, 치료를 한다. 치료했기 때문에 심장 치료했을 때는 적어도 옛날에는 막 일주일씩 입원했었지만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2박 3일 정도 입원하지만 심장 치료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경과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약에 이게 좁아져 있으면 시술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넓혀 놓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머리카락 굵기 정도보다 조금 더 굵죠. 머리카락 정도 굵기입니다. 예, 이제 짜여진 스텐트라는 걸 통해서 틀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틀을 넓힌 거를 버텨주는 거죠. 그러면 저기 안으로 자기 살이 차면서 자기 살로 코팅이 되거든요. 시간이 한 몇 달 지나면서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살로 코팅이 돼서 자기 혈관처럼 다시 쓰는 그런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고 혈관 조영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짤록하게 좁아진 부분은 풍선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스텐트를 치료해서 틀을 유지시켜주고 저희가 이제 약을 잘 쓰면서 저희가 안에가 자기 살로 코팅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저기는 자기 살로 코팅된 이후부터는 자기 혈관과 같이 쓰는 거고요. 모든 혈관을 다 이렇게 요즘은 사실은 이 기기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수술을 할 사람도 시술을 많이 해결하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수술이 더 낫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술하는 게 수술보다 좋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밖에서 사람 몸 밖에서 이렇게 해갖고 몸 안을 치료하는 거는 기술이 좋아지긴 했지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심장을 열고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기 혈관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길로는 피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건강한 혈관을 거기다 붙여줍니다. 그게 그래서 혈관 우회수위라고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왜 고속도로가 막히면 다른 톨게이트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가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 기준은 이제 젊으신 분들 또 병이 이렇게 아까 짤록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텐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 혈관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게 더 좋겠느냐 이런 걸 해서 어떤 그런 몇몇 분들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수술하고 하는 거 힘들긴 하지만은 체력적으로 충분하신 분들은 차라리 수술을 하는 경우가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항상 그 외과 선생님과 잘 하고 그다음 마지막 선택은 또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이제 수술은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이런 저의 시술로는 이런 방법이 있고 여기 안 되거나 요거는 부족하신 분들은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